우리 국민 모두의 이슈의 인물은 전두환 씨였습니다.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 39년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재판은 돌아가신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에 관련된 문제로 열렸지만 사죄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눈높이로 본다면 정말 세기의 재판이라 할 정도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거 왜 이래 하며 뻔뻔했고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사건을 2019년 3월 11일 단 하루의 사건으로만 본다면 이번 사건의 더 큰 쟁점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사본색은 전두환 재판과 과거사 청산이라는 주제로 이번 재판의 또 다른 핵심과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줄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홍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똑같이 TV를 통해서 이쪽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이번 전두환 씨 재판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유, 뭐 답답했죠. 뭐 사죄를 기대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뭐 사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은 사죄를 할 수 있었으면 이미 새털 같은 날이 있었죠. 근데 사죄 안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쯤 전두환이 뉴스에 초점이 된다면 어떤 장면이었어야 하냐면요. 네. 교도소에서 형을 이제 그 거진 다 살고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형이 없지만 이제 지금 이제 그때 들어서 살았다고 치면은 지금 한 23년쯤 살았으니까 무기징역 이제 20년에서 25년 사이면은 대개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쯤 형기를 살고 나서는 전두환을 아마 카메라가 취재를 하는 게 마땅했는데 오히려 이제 뭐 29만 원밖에 없어 하고 뻔뻔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동안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회고록 내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다시 법정에 불려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착잡하게. 그러니까 사죄할 사람이었으면 그런 회고록을 쓰질 않았을 겁니다. 이번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건 그 광주 재판에 참석한 전두환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 전에 아까 들어가기 전에는 버럭 전두환 화내면서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재판정 안에서는 꾸벅 전두환.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왜 39년 만에 찾은 광주에서 거리가 먼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뭐 나이가 많기는 많죠. 나이가 많기는 많았고 뭐 치매 기회가 조금 있다는 설도 있고 뭐 또 치매는 있는데 몸은 건강하니까 골프도 치고 뭐 그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는 사죄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광주에서 자기는 그러니까 아마 골목성명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97년도에 96년도에 처음 이 사건화되고 조사받을 때 이제 그때 보여준 그 태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후에 뭐 언급할 때 젊은 학생들이나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서 뭐 그런 망언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역사적인 정당한 일을 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까 과거 청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처벌을 언제 했어야 하냐면은 87년, 88년 했어야 합니다. 6월 항쟁이 우리가 불행하게도 직선제도 선거를 해서 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전두환 노태우 일파에서 그 틈을 양김씨를 분열시키면 자기들이 살 수 있다 하는 그 틈을 노렸고 거기에 우리가 단결을 해서 그 시도를 막아냈어야 하는데 막질 못했습니다. 그건 87년, 88년도에 처벌을 했으면요. 광주가 과거사가 아니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대사 아닙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였는데 그거를 10년 지난 뒤에 10년 지나서도 못한 것보다야 낫겠지만 우리 과거사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슴 아픈 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두환을 왜 처벌했을까? 왜 처벌했을까? 그거는 풀어주기 위해서 처벌했다. 풀어주기 위해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감옥에 집어넣었다. 우리 뭐 이제 속된 말로는 쳐넣었다. 이제 하지만 감옥에 보낸 게 뭐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감옥에 담갔다. 담갔다가 꺼냈다. 그러니까 그 아마 보내서 살짝 해놓고 이제 그다음에 일단 감옥에 보냈으니까 풀어주자 하면서 그 계기로 잡은 게 이 김대중 대통령 그 취임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도 선거를 앞두고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DJP 연합했고 뭐 그러면서 결국 그 용단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그 용단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그리고 그 광주 시민들도 그렇게 해서 사죄를 받고 그렇게 풀어주면은 거기에 고마워하고 사죄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사죄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그 사죄를 안 하고 반성을 안 하면은 한 가지 할 수 있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이 뭐 회고록 쓰고 뭐 온갖 망언을 풀어내고 이제 해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사실은 87년, 88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아까 7년 그 처벌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거보다 10년 전에 감옥에 보냈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뭐랄까요? 조교 신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헬기 사격에 관련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판에서 부인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헬기 사격을 부인한 것이 단순한 건지 아니면 이걸 부인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것들이 있는 건지 어떤 겁니까? 헬기 사격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네, 왜냐하면은 그 광주에서 전두환 그 일파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그 현장에서 이 그 현장 지휘관들이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격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발포 명령 같은 건 없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버텨왔는데 그래서 광주에서 사람이 죽은 거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 거는 참 그 안 된 일이지만 그 자기는 책임 없다. 그리고 전두환은 자기는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나는 그때 보안사령관이었지 계엄사에서 병력을 동원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고 이제 그렇게 발뺌을 하는 거죠. 그런데 헬기 사격이라는 건 그거는 정말 전투 계획을 세워서 중무장한 헬기를 띄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우발적인 게 아니라 그 광주에서의 학살이 그 아주 계획적인 신군부가 그들로도 생사를 걸고 한 거죠. 만약에 거기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내란 목적 사진이죠. 그런데 그 군을 동원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쐈다는 건 정말 명백한 내란 목적 사진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발적인이라고 주장하는 뭐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그것도 거짓이고 거짓입니다만 이 부분의 헬기는 아예 더 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 신군부의 주장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핵심적인 증거였는데 그 증거가 이제 그 당시에 목격자들이 여러 분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성직자인 조비오 신부님하고 또 그 미국인 목사님 피터슨 목사님하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증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직자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여기 뭐 파렴치한 뭐 거짓말쟁이라든가 뭐 성직자의 탓을 쓰는 뭐 사탄이라든가 그런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격한 언사를 써갖고 그 비난을 했는데 그게 자충수가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는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일 빌딩 당시에 광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 수백 발의 그 탄흔이 나온 거는 헬기 사격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걸 국방부도 다 인정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그 다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한 결과에도 헬기에 동원돼서 사격했다는 게 그 밝혀졌기 때문에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이지 주장일 뿐이지 그건 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 역사적으로 이미 그 사실 확인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그 자기가 이제 그걸 인정하면은 범행을 자백하는 게 되니까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는 수준인 거죠.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재판을 국민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명예훼손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큰 흐름으로 본다 한다면 과연 그 과거에 어떻길래 5.18 내란 살인죄로 사형을 언도받은 전두환 씨부터 한번 과거부터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두환 사면의 역사를 한번 다시 한번 쉽게 좀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96년이죠. 아까 말씀한 그때 당시에 그로 돌아가서 당시 국민들 여론조사를 다 뒤집어 보니까 74% 정도가 사면에 나중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한번 해주신다면. 전두환을 그 87년도에 이제 88년도에 정권 교체가 되고 그 처벌을 해야 하는데 처벌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담사에 보내는 것으로 오공청산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3당 합당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3당 합당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 양김 씨가 분열되는 바람에 그 선거에서 졌는데 그 분열된 양김 씨 중에 한쪽인 김영삼 세력이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민정당과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광주 학살의 그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제야에 있을 시절에 그래도 또 광주 항쟁의 진상 규명과 그걸 내걸고 또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노태우와 손을 잡고 그때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하는 이제 말을 내세웠습니다만 뭐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뭐 개혁 뭐 중단 없는 사정 뭐 이런 걸 그 주장을 했었는데 개혁이 이제 중간에 뒤뚱뒤뚱 제대로 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할 수가 없고 그 일반 시민들 또 광주 쪽에서는 광주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하는 요구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이제 강하게 제기가 됐는데 그걸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고 수사를 하면서 뭘 했냐면은 그 명언이 나왔죠. 지금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하는 분이 그때 그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아주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국민 여론이 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자체가 무너질 정도의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 1949년 친일파 청산이 무산된 뒤에 일어났었던 그 국민적 분노에 못지않은 그런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김영삼 정권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서면서 이제 책임자 처벌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처벌하겠다 공소 이제 하고 났더니 기자들이 놀렸습니다. 검찰을 놀렸. 뭐 얼마 전에는 처벌할 수 없다더니 뭐냐 했더니 또 거기서 검찰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개다. 울라면 문다. 이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나왔다가 이제 형량이 무기징역과 22년 6개월 그러다가 아마 최종적으로는 노태우는 17년 징역으로 무기징역과 17년으로 이제 감형이 됐고 그래서 그게 97년이었고 그래서 아마 감옥을 한 1년 조금 더 2년을 아마 채우지 않고 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새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풀어주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쩌면 그 새 정부 들어서 사면됐을 때 국민이 사면하지 않은 정책 사면이 타당한가에 대한 그때 고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그 강한 마음을 먹었어야 하는데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면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 사면에서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그 사면의 의미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 사면도 뭐 그 약간의 의미가 있을 수 썼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뭐 그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광주에 그 굉장히 묘한 위치셨죠. 그 당신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희생됐다라는 늘 부채의식을 가졌던 분이니까. 그런데 또 그거를 결자해지라는 의미, 그래서 그 결단을 내리긴 내리셨는데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의 행적, 노태우도 그래도 좀 건강도 안 좋고 좀 조용히 있습니다만 전두환의 행적을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거였고 그 아픔
상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을 보는 그냥 젊은이들 봤을 때는 그냥 명예훼손 혐의로 볼 수 있지만 방금 우리가 지금 과거 역사 얘기를 하는 건 전두환 씨에 대한 것들이 법적인 어떤 판결이 이미 10개 정도 혐의가 유죄였고 2,200억인가요? 그것은 말 그대로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한 확정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2,200억이었는데 그런 그 범죄자였다는 생각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들 잊어버리고 좀 그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29만 원밖에 없는 웃기는 할배 식으로 그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역사 교육이 그 좀 잘못됐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5.18을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겪었고 87년 6월 항쟁에 5.18 없었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까지 도청에 남은 분들이 살아남은 사람에게 준 메시지가 큰 거죠. 저는 그 도청이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시민군이 갖고 있었던 무기라고 해봐야 저 2차 대전 때 쓰는 M1이나 카빈 같은 건데 그걸로 싸워서 계엄군 막아낼 수 있겠냐. 광주를 지킬 수 있겠냐. 광주는커녕 도청도 버티지도 못할 텐데 왜 남았을까. 그것만 끝까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5.18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80년 5월 광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거기 다 들어있다. 이 한국의 민주화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민주화가 된 게 아니라 냉전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민주화를 한 거는 광주의 희생을 이어받은 전국의 젊은이들이. 그 광주는 어느 지역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주의 5.18의 전국화를 말씀하셨는데 1980년 광주는 출발부터 전국구였어요. 출발부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그러다가 그렇게 돼서 그렇지 전두환 정권 같이 막강한 그 험한 군사 정권을 몰아낼 수 있었던 건 광주도 치열하게 싸웠지만 전국의 젊은이들이 광주를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그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왔는가를 한 축에서 기록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 전두환 일당의 행적, 그다음에 제가 그 작업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이런 걸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일당을 그렇게라도 우리가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을 많이 해왔지만 가해자를 기록하는 작업이 참 부진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라도 좀 민간 차원에서라도 해야겠다 해서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관련된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그 무언가가 진실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한 그 세력들은 보상이나 명예회복 이런 걸 먼저 시작하고 그러면서 진상규명은 뒷전으로 가게 하는 뭐 그런 역사적 흐름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있었죠. 적어도 그 노태우 정권이 노태우하고 전두환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비록 노태우가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냈다 하더라도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광주 그 학살의 그 두 번째 책임자 하면은 그건 또 노태우가 되는 거고, 뭐 일심동체로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일정하게 이제 뭐 민주화가 되고 550 청문회, 광주 청문회 그런 걸 겪고 난 다음에 광주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기보다는 털어버린다거나 덮어버린다. 네, 그런 의미로. 그리고 덮는데 뭘로 덮느냐? 돈으로 덮으려고 했죠. 돈으로. 그래서 이제 돈으로 덮는데 돈으로 덮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광주가 위대한 광주였지만 거기 피해자 참여했던 분들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했던 부분을 그걸 또 탓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성을 강하게 지닌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보상을 거부하고 끝까지 그 투쟁을 한 거 그걸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고 그거를 비난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네. 돈으로 해결하려는 과정, 뭐 그 과정에서 광주의 어떤 그 정신이, 그러니까 근데 돈이 풀리면은 현실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렇게 돼요. 돈을 받은 사람의 광주와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의 광주가 나눠지고, 돈을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의 광주가 또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광주는, 아니, 저도 정말 그 광주 행정이 나기까지는 그 광주에 한 번밖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은 광주가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됐거든요. 그때는 몰랐었지만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전 국민의 광주, 전국구였던 광주가 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전국구였다가 이렇게 자꾸 구별짓기가.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은 네. 80년 5월 광주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렇죠. 그 세월호 사건이야 전 국민이 같이 지켜봤는데, 제가 그 광주 어머니들이 세월호 어머니들 그 만나서 위로하고 가시다가 하신 말씀을 듣고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울컥했는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세월호 어머니들이 참 부럽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네. 자식을 잃은 부모가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전 국민이 같이 울어주잖아. 근데 우리는 그때 폭도엠이었잖아. 어디 가서 말도 못했잖아. 하면서 이제 당신들끼리 우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그렇죠. 내가 그 원통함을 아요. 이런 말씀 네, 하셨다고. 그렇죠. 하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남매이었나요? 광주 그 신문이었나요? 하여튼 무등산을 알고 있다라는 예, 전남매. 그 제호가 나왔고, 또 그게 또 문제가 돼서 신문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무등산만 알고 있다. 서울 남산도 몰랐고, 부산 금정산도 몰랐고, 대구 팔공산도 몰랐고, 인천 계양산도 몰랐고, 이제 이러던 과정. 그랬다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사람들이 80년대에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이었고, 네. 그것을 많이 알게 되면서 결국은 6월 항쟁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랬었던 부분들이 점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쪼그라들고, 87년 그 6월에 그 뜨거운 그 광장을 메웠었던 사람들도 생활 속에 흩어졌다가, 그게 다시 모였었던 게 이 촛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보면은 이 광주에 대한 기억이 좀 흩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거기에 세월호의 기억과 촛불의 기억이 덧붙여지면서 이게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80년 광주는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아마 최종훈 교수님께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큰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버린 사건이다. 이번 재판의 그 역사적 의미를 통해서 이제 좀 마무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재판에서가 그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뭐 처벌이 경미하다. 예. 이번 경우와 같은 경우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판례가 그러니까 전두환의 죄가 그 역사의 죄야 뭐 무기징역을 수십 번을 때려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지금 법률적인 쟁점, 재판 제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형은 유죄는 분명하다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유죄는 분명한데 형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집행유예 정도도 힘들고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건 제가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 너무 분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인 정의를 큰 틀에서 전두환 일당이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거대한 광주의 진실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또 피해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끔 우리가 돌봐드린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전두환 씨 광주에 와서 그 뻔뻔함으로 분노를 느끼는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역사학자로서 네. 한 말씀 전하고 싶다면 마무리 좀 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진 못했지만 네. 굉장히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과하고 개인 입장으로도 사과하고 그냥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성에 가서 또 광주 그 희생자들을 또 만나게 될 텐데 내려놓고 그거를 살아있을 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사과하고 가길 저도 바라고 있고요. 그러나 뭐 사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는 위대한 광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는 점, 저도 늘 깨닫고 있고 학생들한테도 늘 광주 얘기를 합니다. 광주라는 이름은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5.18이라는 이름보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보다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근데 거기서 광주가 빠지게 되는 과정이 좀 뭐랄까 그 지역 감정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광주가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 우리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 누가 지역 감정을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제 광주 민중항쟁, 1980년 광주 민중항쟁도 그렇게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재판은 39년 전 도청 앞 집단 발포의 책임자로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또 한 번 국민을 향한 발포를 한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인 국민이 가해자인 전 씨에게 사과 한 번 하면 용서하겠다며 매달려야 하는지 분노마저 치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재판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안겨줬습니다. 5.18에 대한 진실규명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진실규명이 된 뒤에야 가해자를 처벌하든 용서하든 할 것이고 명예회복과 보상은 자연스레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진실규명이 분명해졌고 이를 어떤 말로든 피해가려던 정치 집단이나 세력은 가짜라는 깨달음이 듭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한홍구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